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자,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개각도 했죠. 자, 부동산 민심이 좀 폭발했다. 그런 시각이 강해요. 보통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깨졌다는 거죠. 한 40% 정도, 41% 정도였는데 한 4% 정도 빠졌다고 그래요.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3, 40대에서 빠졌다. 이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서 이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그 지역에서도 빠졌고 3, 40대에서도 빠졌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비상이 걸렸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개각을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애드벌론을 띄우죠. 그래서 이제 여론의 동향도 살펴보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개각을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자 이름도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자, 그런 걸 따지고 보통 이제 개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지면서, 보통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는 이게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게 중심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게 사실 어떤 의회 정치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으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국토해양부죠. 자, 그렇게 이제 네 장관을 교체를 했어요. 자, 교체를 했는데, 자,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정부는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과 검찰의 문제라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물러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부동산의 민심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만 하면 그 말이 다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빵투아네트라고 빵이 부족하면 그냥 밤새 사서라도 찍어내겠다라고 이제 풍자거리가 돼버렸는데, 자, 그러한 점들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전세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호텔 이야기 나오고, 호텔에서 또 이제 주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자, 그렇게 되고, 또 무주택자 연끌 막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종부세 폭탄이었어요. 종부세 폭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은퇴했는데 1가구 주택인데, 그냥 1가구예요. 그 사람은 지갑을 올리려고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대신 올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올려준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됐거나, 또는 건강보험료를 가족과 이렇게 같이 내던 것을 따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보험으로 옮겨서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9억이 넘으면 이제 따로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시지가 9억의 집을 가졌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지역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졌다. 자, 그러한 세금 폭탄,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의 어떤 전세가 폭등. 자,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자, 그게 이제 3, 40대가 된 거죠. 3, 40대. 그런 점에서 요번에 개각을 갑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 당의 존재의 이유는 간단해요. 집권을 하느냐, 못 하느냐. 자,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기업은 그냥 망하고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집권당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이나 정치라는 것은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내가 패족이 되거나 패당이 돼버리면 정권을 빼앗기면은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 부정부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자,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자, 만약에 이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이 됐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시각을,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객관적인 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대권 주자도, 그 이낙연 그 주자도 요즘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뭐 우왕좌왕 또 말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뭐 그다음에 그 참모도 이번에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몰리고 있는 사이에 반대급부 윤석열 총장이 또 이렇게 지지율이 뭐 거의 또 1, 2등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왔어요. 여당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수용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왜냐면 그 사람은 또 그 박근혜 탄핵 때 또 앞장서서 그 어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검찰 쪽에서 또 그 어떤 주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두 야당 여당이 다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아주 빅2죠.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최근에 그 공항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항 정치 그냥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예타 통과 없이 막 그냥 막 발의하고 여기저기 뭐 무안에도 또 공항 만들고 뭐 대구에도 공항 만들고 이게 공항 정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개발 행위를 해서 개발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어떤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막 그런 취지인데 결국은 집값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주니까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자, 그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 선심 정치죠. 선심을 쓰는 정치인데,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급하다. 왜냐면 2021년 보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거기서 만약에 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대선. 자, 그러한 일정에서 어떤 그 내년에 보선이 중요한 일정인데 지금 지지율 하락은 내년 보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빨리 이 개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눈치 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지금의 가장 어떤 그 정치 판도로나 어떤 경제 판도로나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그 양과 질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그 지지율을 보면 돼요. 지지율. 자,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 그만큼 다른 규제가 뭐 풀어질 수도 있고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개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장관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냥 뭐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 풍자와 조롱거리가 됐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세값 폭등하고 집값 2배, 3배 폭등해서 많은 그 무주택자들이 어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죠.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통제 경제로 본 거예요. 통제 시장 철저하게 통제로 가야 된다. 야, 부동산은 공유제다. 주택은 공유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유제. 자, 그런 시각에 문제가 결국은 어떤 이렇게 큰 부작용을 내놨다. 자, 결국은 또 요즘 문제가 뭐냐면 그 공시지가 9억, 그 다음에 월소득 1,000. 자,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돌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요즘 이제 제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상가를 사서 월세를 내겠냐 이거예요. 누가 상가를 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웬만큼 좀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9억이 다 넘어요. 자, 서울에 있는 경우는 더 그렇고. 자, 그러면 거기다 상가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월천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또 나가서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득이 1,000이 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역보험료 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상가도 사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상가도 사기가 어려워졌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통제 경제의 한계라는 거예요. 통제 경제의 한계. 자, 이렇게 통제를 세금 폭탄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상가를 살 사람이 없으면 자, 상가를 짓지 않겠죠. 상가를 짓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줄어들겠죠. 건설 경기가 죽으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현미 장관의 그 경질. 자, 이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일단, 자, 야당의 입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질이죠. 이건 뭐, 갑자기 그랬으니까, 갑자기. 여론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갑자기 이 경질을 한 거죠. 근데 정부는 여당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읍참마속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많이 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 통제 경제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죠. 빵뚜아네트 장관의 쓸쓸한 퇴장이다라고 이제 대체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렇게 24개의 대책이 다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사실 주택시장이 투기판이 돼버렸어요. 사실 투기판이 돼버렸는데 왜 투기판이 되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투기판이 되었다는 건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투기꾼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니까. 자,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어떤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이런 24개의 대책이 만들어 주었다. 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그 활성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의 규제로 인한 그 중과세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양도세 70%, 60%를 때려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겠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그 다음에 전세가, 임대차 보호 3법, 이런 모든 대책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모든 대책들이 결국은 투기 시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투기꾼들이, 투자해서 많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규제가. 자, 물론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에 의한 그 유동성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분명히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첫 번째 원인인데 그 첫 번째 원인에 그 규제가 더 가세를 해서 불난집에 불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풍부했는데 만약에 공급을 계속해서 시장에 불어 넣어줬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집값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집값은 물론 상승을 했겠지만 지금과 같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르진 않았다. 그런 점에서 24개의 대책은 분명히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빵뚜아네트. 주택이 빵과 같으면 내가 밤새서라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아쉬움이 뭐겠습니까? 공급에 대한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공급. 왜 지금 와서 그런 공급의 문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주택시장은 그만큼, 공급이 모자르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자동차는 내가 꼭 필요해도 안 사면 그만이에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집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에 사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된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자, 그리고 24평에 살다가 애가 또 다 성장을 하니까 또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32평으로.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필수제라는 거예요. 필수제는 그렇게 통제를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공급을 지금 국민의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 게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런 게 사실 뭐냐면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매입해가지고 아니면 석 달의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 대부분이 빌라예요. 자,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자, 그런 주택에 일반인들이 또 들어가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 시장은 사실 그렇게 전세 가격이 세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죠. 아파트 시장. 자, 그리고 예전과 지금은 틀리다. 이제 예전에는 서울의 도심에 있는 빌라에 사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새 빌라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준신축급 빌라는 괜찮은데, 자, 석 달의 빌라가 되면 그게 사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주차장도 모자르고, 소방시설도 그렇고, 이 석 달의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외벽이 또 이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추워서 못 살아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 수준에 맞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숫자로 공급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급은 모자르지 않다. 자, 호텔까지 우리가 개조해서 공급을 하겠다. 자, 호텔 가서 밥도 못해 먹는 그런 호텔 가서 신혼부부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김현미 장관의 어떤 그 경질, 자, 경질은 많은 숙제를 남겼어요. 자, 우리가 이거 앞으로 이거 뭐 백서를 만들든지 해야 돼요.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그 참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이런 참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장관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 독배를 든 장관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변창흠 장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름도 좀 부르기가 까다로워요. 변창흠. 자, 이분이 이제 그 서울대 경제학과라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경제통이니까. 자, 그리고 뭐 도시계획도 전공하시고 나름대로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뭐 주택계획,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같아요. 그 어떤 그 방향의 문제지 분명히 전문가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도시계획연구소인가 뭐 거기서 일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그 뼛속까지 좌파예요, 좌파. 자, 이분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분의 연구소, 그분이 주도했던 연구소에서 나왔던 정책을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던 분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또 브레인이 나타났다. 브레인이 나타났다. 사상가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정책은 절대로 정책적인 기조 변경은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이분이 이제 주로 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과 도시 재생. 자, 이게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그 뉴타운 정책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뉴타운을 만드는데 그 서민들이 그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뭐 추가 부담금을 뭐 몇 억씩 내라, 내 집 하나 주고 아파트 하나 새 거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다 팔고 외곽으로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타운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곳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집값이 저렴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개발하면 초과 이득분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을 땐 그랬다는. 자, 그래가지고 그 뉴타운에 대한 것을 해제를 하자. 그래서 출구 전략을 갖자고 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출구 전략을 가졌던 곳이 많고 진행이 안 됐던 곳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출구 전략과 도시 재생 산업을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한 그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철학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 변창흠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서민들이 이 도심에서 다 물러간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중산층들이 채운다. 자, 그것은 결국은 집권 여당, 지금의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리할 게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다 보수화가 된다. 보수화가 되면 우리의 지지 기반층을 잃어버리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주택을 개조해서 재생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심 자체가 소셜 믹스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그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도시 재생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거는 그 생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그 지역의 서민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외곽으로 물러가고 그 지역을 그 중상층들이 다 점령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 도심의 서울 수도권의 집값 폭등의 원인은 바로 이분이 제공을 한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폈던 이분이 제공을 했다.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김수현 라인이라고 그러고 뭐 신문에서 평을 하기에는 비구름이 가니까 우박이 온다. 이 말이 적정한 표현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정책이 이제 투영될 수 있어요. 투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선에는 변경이 없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은 벌써 시작됐어요. 논란은.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정책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는데 투기 때문에 폭등했다는 거예요. 투기. 역시 똑같은 얘기죠. 투기 세력 때문에 폭등을 했다. 자, 그 투기 세력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불안 심리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고, 그 세력들은 바로 온라인 강자. 요즘 부동산 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 동호회, 블로거, 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일부 맞는 얘기예요. 일부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초저금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은 대세가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 대고 부동산의 어떤 규제, 공급을 규제하는 규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자, 그런 게 주 원인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은 굳이 원인으로 보면 세 번째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동호회가 안 만들어지게끔 했어야죠. 이런 것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동산 강사들이 그 사람 모아놓고 돈 받고 강의하는 걸 규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동호회에서 카페에서 자유롭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막 분위기를 막 띄우고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법과 사회 원칙으로 봐서는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만큼 어떤 시장의 공급량을 불어넣는 정책을 정부가 해야 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원가가 올라 집값이 상승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은 환상이다. 자, 이거 김현미 장관보다 더해요, 더. 자, 그리고 또 덧붙이면 이분은 3-3, 지금 2-2까지 갔죠. 3-3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조세로 임대료 규제 밀어붙여야 된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 정책의 어떤 사상가, 그 철학을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골수 분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 거의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 안 보인다. 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분이 오셨으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집을 팔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저는 사실 어떤 시장 경제를 가진 그 장관이 왔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그 통제 경제의 끝판왕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한상 교수죠.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차가 나갔더니 똥차가 참, 이 말이 참 웃기는데, 똥차가 오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쓰레기차가 나갔더니 똥차가 왔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 전혀 안 보인다. 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 본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전망을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정치적인 변수가 커다란 변수예요. 커다란 변수. 자, 그러면 이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자, 지금은 이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구조적 강세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자, 그런데 주식시장보다 더 구조적 강세장인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주식시장은 그 오르는 속도도 빠르고 뭐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오르면 어느 순간 급락을 해요. 그리고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식은 계속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막 계속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유상증자 때리고 오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많이 오르면 단기간에도 폭락을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뭐 실적이 뒷받침돼야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주택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은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빵을 찍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자,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값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식시장이 요즘 급등장이다 보니까 해외의 그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지금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2차전지도 사고 있고 반도체 주식 사고 있고 다 그래서 많은 그 외화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외화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시중의 그 유동성 M2가 올라가는 거예요. M2가. 자, M2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가치는 또 올라간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면 거기서 이익 실현한 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짜놓은 게 슈퍼 예산 500조가 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정을 확대해서 그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슈퍼 예산, 슈퍼 부채.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은 슈퍼 불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2021년도에 우리의 핵심 코어는 슈퍼예요. 슈퍼. 슈퍼 예산, 슈퍼 부채, 슈퍼 불장, 슈퍼 주식시장, 슈퍼 불동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도 사실 폭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가 싸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임대차 보호 3법을 하니까 주택시장은 공급이 모자르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갭 투자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다시 지방에 자, 갭 투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은 지방에 있는 시장이에요. 서울보다. 서울은 아직도 갭이 있으니까 억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은 몇 천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도 돼요. 전세 가격으로. 자, 그 정도로 지방 시장은 갭이 전세가율이 좋으니까 지방 시장에서 불장이 돼버린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붙였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방 시장이 불장이 되면 그 돈들이 다시 서울 시장으로 상경을 한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부족하고 거기다 대고 또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1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고 뭐 그 분양권도 이제 중과세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로 가는 거예요. 2년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세장이 돼버린 거예요. 구조적 강세장. 자, 이 구조적 강세장은 아주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가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마지막 대책을 내놨는데, 자, 마지막 대책의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부산에 이제 해수동 여기 이제 수성구 김포가 다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졌냐 이거예요. 떨어졌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 부산의 해수동은 아직도 실수요가 들어오고 수성구는 아직도 신고가라는 거예요. 실거주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실거주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부산의 해수동이 아직도 강하고 수성구의 실거주가 왜 들어오냐? 그건 간단해요. 그만큼 금리가 싸다라는 거예요. 싸니까 나는 보다 더 좋은 주거지에 가겠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자,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구, 그 다음에 수성구, 이런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강남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그 도시 개발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해서 주거 요건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5년, 10년 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실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내 자식의 교육 여건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주거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실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실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규제로도 안 풀린다. 자, 그나마 이제 그 투기 세력들은 이제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러면 투기 세력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제 창원, 울산, 천안, 청주 이런 시장으로 또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원은 지금 다음 주에 뭐 지정을 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 지정을 하느니 마느니 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를 묶으면 다른 풍선 시장으로 가는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자, 그러면 또 이 지역을 규제를 하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겠죠.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자산이 계속 부풀려지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규제는 의미가 없고 그냥 풍선 효과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전국에 이렇게 투기판을 벌려주는 효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다. 자,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통제 경제가 갔을 때 그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강북의 상승률이 강남을 추월했다고 그래요. 이제 강남이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상승률로 보면 강북이 더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부작용. 공급이 시장에 안 됐을 때, 규제가 가해졌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남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덜 오를 것이다. 이제 뭐 사실 그 물리적인 그 가격으로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평당 1억이 넘었으니까 최고가 아파트는. 자, 그거 사실 뭐 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자, 그런데도 아직도 올라간다. 아직도 올라간다.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에 폭등해서 주식에서 많은 이득을 얻은 분이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다시 강남으로 들어오고, 마용성으로 들어오고, 뭐 과천으로 들어오고, 뭐 판교로 들어오고, 어떤 서울 수도권의 상급지로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21년도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수도권 그 외곽으로 퍼지면서 이제 김포 시장이 먼저 폭등을 했고, 자, 김포를 또 규제하니까 파주 시장이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파주도 이제 파주 일산이 폭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보니까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외곽 쪽으로 벌써 보니까 외곽으로 슬슬 늘고 있는데 2021년도 되면 완전히 부족한 구간으로 수도권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세 가격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고,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방에서 이익 실현하는 또 그런 투기 세력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2021년도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 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제가 보기엔 무주택자라면 빨리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관건은 시장의 체질 전환을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떤 그 안정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시장 경제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 경제로 어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요번에 그 개각을 통한 시장의 교체로 볼 때는 통제 경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분 새로운 그 장관의 앞길에도 고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자, 이분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방장들이 불장을 이루고, 사실 전국의 지방장이 불장을 이루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 전국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서울의 키 맞추기가 되니까, 사실 그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 뭐 자가주택 보유율도 지방 경우에 높고 집 없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울만 올라가느냐? 우리 지역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도 개발 호재를 달라. 자, 뭐 그런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 올라가는 건 여당한테는 별 문제는 없다. 자,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 올라간다. 그렇다고 수도권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자,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집값의 폭등이 결국은 여당의 지지율의 하락의 요인이냐? 자, 그거 사실 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폭등했을 때가 문제죠. 전세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당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자, 앞으로 이 공시지가 현실화 시켜가지고 90%까지 현실화 시켜서 한 3년, 5년 안에 종부세, 뭐 재산세 저렇게 내면은 서울에 그 월수득이 없거나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서울의 그 상급지 또는 중급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니까. 자, 그걸 좀 정부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책이 잘 안 나온다. 계속 그 정책을 그 세금 폭탄 그 정책으로 계속 간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보선도 어렵고 지방선거도 어렵고 내년 대선도 그 후에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지율이 하락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집권 여당은.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국민은 몸뚱아리. 자, 그러면 그 국민이라는 것은 예전 예를 들어 2000년대 국민, 2010년대 국민, 2020년대 국민 다 틀리잖아요. 그 생활 수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정신 세계도 달라지고 그만큼 이제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자,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 공공주택을 강하겠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먹혔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20년 그 4차 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 스마트 시티로 가는 그 주거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구축 아파트는 살라고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의 신축을 분양받아서 살라고 하는 세대이고 1분 1초를 아끼는 세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스프링클러도 없는 구축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지금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주거 정책을 내놔야 된다. 자, 그 수준에 안 맞으면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국민은 몸이고 옷은 집권당인 거예요. 옷은 집권당. 정책을 피는 집권당이다. 그러면 그 옷이 어울리는가 한번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권, 국민들 다 모두 각 주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 그 옷이 어울리는가, 그 정책이 어울리는 건가, 지금 국민의 수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들이 피는 정책은 어떤 정책인가 한번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올바른 그 정책이 시장에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시장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시장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욕구, 니즈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때 그게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